나나 우리 아이가 불편했다면 그 왜 불편했죠? 분명히 어떤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하면은 연예인들 과거지사가 어떻게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한테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학교폭력의 개념이 뭐 그렇게 야구바따 들고 뭐 폭행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애들 싸움에 어른들까지 관여해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고민이 되시기도 하고, 애들 싸움에 혹시 어른이 개입했다가 더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교우관계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제 피해자 입장이 됐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가 무엇이냐 당연히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단 학교폭력 개념이 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로는 폭력, 때리는 건가? 어떻게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지? 개념이 잘 안 서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괴롭히는 모든 행동을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째려본다. 이게 형법상으로 규율되는 게 없죠. 째려보는 게 어떻게 폭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자, 여기서부터 좀 특이합니다.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서 신체, 정신 등의 또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이한 건 따돌림이 들어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공격이 신체적, 심리적 공격 다 들어갑니다.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엄청 넓죠? 그래서 사실 학교폭력에 다 들어갑니다. 사소하게는 이게 범죄일까 아닐까? 애매한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다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왜냐면 나나 우리 아이가 불편했다면 그 왜 불편했죠? 분명히 어떤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아니면 폭력의 개념으로 포섭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분명히 고통받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단톡방이나 뭐 SNS 상에서 다른 애들 거는 다 좋아요를 누르면서 유독 얘 댓글에만 반응을 하지 않고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소외되게 만듭니다. 이것도 따돌림의 범주로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배제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애들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 하죠? 꼽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다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참 넓지만 뭐 애들 싸움에 이렇게 규율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다 변호사와 상의해보면 방법이 있다는 거. 학교폭력의 절차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다 학교폭력 신고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보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쉽게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아직 학교폭력 신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실 거예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처리된다고 하셔도 당장 막 교육청으로 가서 달려가게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걸로 그냥 담임 선생님의 훈계 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폭력 사건이긴 맞는데 아직 교육청에 가진 않고 좀 더 심화해서 조사해보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신고 단계. 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담임 선생님은 보통은 생활부장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학교 내에서 조사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과 생활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주도로 조사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되고, 학생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쓰게 하기도 하고요. 피해자하고 가해자는 각자 쓰게 하고 참고인 형태로 목격한 애들한테 참고인 진술조서 형태로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신고되고 나서 학교폭력이라는 게 형사 절차하고는 달라서 그 조사 보고서가 어떻게 써 있는지 매우 강력한 사전 단계에서 거의 결론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려고 하시려거든 처음부터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척 빨라요. 학교폭력 신고되고 나서 조사 보고서 끝날 때까지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매우 짧죠.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길거든요. 근데 조사 보고서 2주 되는 동안에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해놓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계셔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인들이 뭐라고 적는지 이걸 핸들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사 보고서 쓰는데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기재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피해자나 가해자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어떤 뉘앙스로 기재되는지에 따라서 이 조사 보고서가 학폭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단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학폭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할 때 뭐 어떤 의사를 밝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 학교 내에서 끝나는 절차를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고 합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끝나느냐? 피해 학생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조사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모여서 피해자 부모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학폭위원회로 꼭 올라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개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폭위원회까지 안 가고 학교 내에서 그냥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만약에 협상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끌어내야 됩니다. 나도 피해자지만 학폭위원회로 가기를 원치는 않고, 예를 들면 그냥 차라리 이사를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사를 가는 걸 강제하는 것은 학폭 사건의 처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 완벽한 종결, 그러니까 서로 따로 떨어지게 하고 분리조치의 완벽한 종결은 애들이 그냥 안 만나게 하는 것, 이사를 가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처분에서 뭐 즉시 분리조치 막 이런 거 나올 필요도 없이 그냥 이사 가라, 이런 협상이 가능하기도 하겠잖아요. 이런 거는 2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학폭위원회 가기 전에 이사를 가면은 학폭위원회로 안 가겠다, 이렇게 서로 부모끼리 협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학교장 자체 해결은 요건이 아까 말했듯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피해자가 원치 않고, 그 다음에 진단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어야 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보복행위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문제는 아니었다, 사안이 경미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많은 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해서 학교에서는 학폭위원회를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그걸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빨리 학폭위원회로 가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빨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서면으로 그냥 하나 쓰면 돼요. 학폭위원회 개최를 반드시 원한다. 그리고 진단서 내면 이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 사바사바 이렇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어떻게 무마시켜서 이렇게 대충 학교 안에서 끝난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진단서 제출하면. 여기까지가 학교장 자체 해결이냐 아니면 학폭위원회로 가느냐, 그 갈래길입니다. 학폭위원회로 가게 되는 것도 절차가 생각보다는 빠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학폭위원회로 가려고 이제 사건이 처리되게 되면 학폭위원회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2주 이내에 오고요. 학폭위원회 열리는 날짜는 재판처럼 한 달 뒤, 2달 뒤가 아닙니다. 1주, 2주 뒤입니다. 그렇게 빠릅니다. 학폭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학폭위원회 위원들로 선정된 지역 유지분들이나 뭐 학부모 대표나 이렇게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호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일까요? 학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 보고서를 보충할 수 있는 우리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강력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완전 별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사실 착각들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사실관계가 이렇다고, 내가 첫 번째 피해는 이렇게 당했어, 두 번째 피해는 이렇게 당했어, 얘 꼽을 이렇게 주네, 째려볼 때는 어디서 어떻게 째려받아, 그걸 윤영이도 다 받아, 뭐 지수가 봤을 때는 얘가 때리는 것도 봤다 그런다, 그 전에 얘가 목을 조르는 것도 봤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 다 될 걸로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관계일 뿐입니다. 의견서라는 것은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해서 얼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지, 얘는 학폭도 처벌되는 그 처벌 수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처벌 수위에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까지 해서 학폭위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강력한 처벌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기재되게 해야 됩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게 삭제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처벌받아야 되는지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학교폭력에 그냥 대충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 벌을 받겠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면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그리고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개가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얼만큼이고 왜 이게 심각한지를 설득하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예컨대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심각한 이유는 처음에 했던 1번의 행위에서 8번의 행위까지 가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적절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심각하게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지속성,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의성, 실수로 때린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요. 반성 정도, 지금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도 얘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서 반성 정도가 반성문 이 정도 갔을 때면 가해자는 벌써 반성문도 쓰고 막 사과를 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 정도, 저쪽에서 막 화해를 하자고 하죠. 나는 피해자인데 화해를 하기 싫어요. 그럼 그게 화해가 된 겁니까? 저는 반성이나 뭐 화해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접촉하고 싶지 않은데 접촉을 계속 시도하면 더 짜증나는 겁니다. 그럼 화해 정도에서 없다라고 명확히 의견서에 써줍니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 요소에다가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얘가 나아질 것이냐 이런 내용도 평가를 하고요. 피해 학생의 장애 학생 여부,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애초부터 신체적, 정신적 약한 부분이 있어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도 평가 요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평가 요소에 강력하게 처벌을 대야만 하는 이유를 잘 설득해서 작성한 의견서를 학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출하면 그 의견서를 위원들이 보고 오시고 실제 학폭위원회에 가보면 그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나 변호사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학폭 사건이 애들 사건이라고 해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빠르게 끝나고요. 우리 아이의 피해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완벽히 종결시켜야 되는 거고요. 가해자는 우리 아이한테서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복수의 어떤 것이 단초가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학폭위원회를 가기 전에 협의나 협상할 내용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학폭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은 당연히 그냥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게 사건화 다 되지는 않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알리는 단계, 그 다음에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하는 단계, 그것도 안 돼서 협상이 안 되면 학교폭력위원회로 가는 단계, 위원회로 갔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 기준이 이런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와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